보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43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몸을 피신했던 고종, 그동안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했죠. 특히 러시아의 내정 간섭도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고종이 이제 그만 창피하니까 빨리 돌아와라. 환국 요구가 드셌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추됐던 나라의 권위, 왕실의 권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처럼 우리도 제국을 선포하자. 왕국이 아니라 제국이 되자. 쉽게 말해서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쓰자. 칭제, 건원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임을 대내외에 과시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때마침 아관 파천을 계기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의 세력 균형, 적어도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외세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없었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세를 활용하자. 그래서 우리도 제국 선포가 가능했던 거죠.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고 고종이 이제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이고 근대적인 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에 황제라는 칭호를 쓰고요. 연호를 광무로 고치게 됩니다. 뭐 일본의 을미개혁 등에서도 뭐 건양이라는 연호 쓰고 했지 않습니까? 일제에서 강요됐긴 했지만 이미 연호가 있었으나 광무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무 황제에 등극하게 되는 거죠.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참정권 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의회도 설립하고 헌법도 만들자 막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제권이 약화될 걸 우려했던 고종, 너무 시민들의 권리가 세지는 것에 대한 부담, 나라를 아예 대통령제로 바꿔버리는 거 아니냐? 이 자식들은 뭐 입헌군주제 한다더니 알고 봤더니 대통령제 공화정으로 가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부담. 그래서 오히려 독립협회를 탄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독립협회를 탄압해서 결국 해산해버린 고종은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에 의해서 근대적인 국가로 탈바꿈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좋아, 헌법 비슷한 거 만들어 줄게.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그리고 황권은 무한하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전제 황권을 아예 규정하죠. 대한제국의 모든 권한은 황제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황제가 입법, 사법, 외교, 군대까지 다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전제 황권. 그리고 이제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 라는 구본 신참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개혁을 추진합니다.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거죠. 옛것을 근본으로 삼았다는 말은 그 전에 개화파로 따지자면 온건개화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지키며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 그래서 서양의 새 것들을 참고한다. 하지만 근본은 옛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황제권과 국방력 강화를 시도합니다. 자신을 지켜줄 최소한의 강력한 군사력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내였던 명성황후 민비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자신의 집인 궁궐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자신의 신변이 위협당해서 신변 안전을 깨하고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했던 고종입니다. 군대가 있어야겠다는 거죠.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부라는 걸 설치하고요. 자신이 이제 군대의 원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제가 군대를 직접 통솔하게 됩니다. 황태자와 황제가 군대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뭐 무늬만 제국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고 근대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라가 부국강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가 발전해야 되겠죠. 문화 면에서도 근대적인 국가로 탈바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게 바로 지개 땅에 대해서 이게 누구 거다라는 문서를 발급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조선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죠. 오랫동안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주인이 여럿 있는 전 근대적인 토지 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의 땅이지만 A가 주인일 뿐이고요. 실제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은 경작권은 별도로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땅이 있는데 이 땅을 B의 조상이 제가 내 땅은 아니지만 이 땅에 이 황무지인 이 땅을 제가 개간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농사도 좀 지어보고 하겠습니다. A가 뭐 버려진 땅이니까 난 내 땅이긴 하지만 나 이거 개간해가지고 농사 짓고 할 여력 없으니 그래 네가 그렇게 한번 개간해봐 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경작권을 주는 거죠. 소작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 대가 걸쳐서 이제 B의 뭐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에게까지 계속 이 땅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이 땅에 대한 경작권이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B는 이 땅이 원소유주는 내가 아니지만 주인도 A 집안에서도 함부로 못해. 여기서 농사 지어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나한테만 있어. 그러니까 이건 내 땅이야. 그래서 하나의 땅에 대해서 소유권도 가진 사람이 따로 있고 경작권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작권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고 근대적인 소유권 하나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계를 발급하게 되는 거죠.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됐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토지 소유권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게 되면 세금도 정확하게 거둘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국가 재정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도 만들고 상업을 진흥시키는 상공업 진흥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런 걸 식산 흥업 정책이라고 하죠. 그러려면 이제 기술자가 있어야겠네요. 공장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학생도 보내고요. 기술교육기관도 설립하고요. 실업학교도 만들게 되는 겁니다. 홍범 14조를 반포하고 2차 갑오개혁 때 교육 입국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교육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그럴 때는 이제 일반적인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실업교육과 기술교육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전문계 학교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문명 국가가 돼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근대적인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전화, 우편, 전차, 철도 이런 것에 또 박차를 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면 기술과 돈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제국이 그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외국의 자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권을 좀 넘겨주면서 보장해주면서 와서 이것 좀 깔아줘 설치해줘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그들의 침략적인 의도도 한편 깔려 있기도 합니다. 자기들도 노리고 들어오는 세력들도 있으니까요. 뭐 자선사업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림에 보시면 뒤에 간도 문제에서도 좀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가 광우 황제가 됐고 제국이 됐기 때문에 청나라와 대등합니다. 그래서 간도 문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청나라의 제국이 아니라 이제 청나라와 대등한 제국이기에
간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간도를 경영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의 의의와 한계. 우리 대한국은 자주 독립국이다. 우리는 근대화를 지향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대한제국 수립선포와 광무개혁입니다. 하지만 황제권을 강화하는 데만 중점을 두었고요. 자유민권운동 같은 건 오히려 억압하는 모습을 보이죠. 민권 보장은 외면합니다. 군사제도 개혁이 미흡했다라는 부분은 관심은 있었습니다. 근대식 전함도 살려고, 군함도 살려고 하고요. 신식 무기들, 대포 이런 것들도 막 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군사제도가 완비됐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관심은 있었으나 미흡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이 대한제국이 근본적으로 문명 개화를 이뤄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원하진 않기 때문이죠.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남과 북의 분단 상황, 우리 민족의 입장만 생각해 본다면 빨리 통일해서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 있겠죠. 민족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은 자신들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으로 나뉘어서 대치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가정한다면 한반도가 통일되어 어느 한쪽 세력에 붙는 경우에는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 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상 유지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당연히 간섭이 심했겠죠. 특히 일본 등을 비롯한 열강들의 간섭이 심해서 군사제도 개혁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었다, 미흡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간단해서 좀 빨리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러일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